예.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악트 제주 밸브 4회째 맞이하는 코악트 제주 밸브 2023회 토요일 두 번째 세션을 하트 팀 디스커션 TER for Secondary MR for 하프레프에 관련라는 주제로 네 분의 연자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은 저 정혁이고요. 제 옆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홍구루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첫 두 연재를 소개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연재와 패널 디스커션은 홍구루 교수님이 패널 소개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연재 서울성모병원의 김진진 교수님이 하프페일리어 스페셜리스트의 입장에서 옵티멀 타이밍 포 TER 가이드라인 디렉트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충분한 것인가 그런 포인트를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순환진학과심 진진입니다. 후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티어에서 옵티멀 타임인가 어떤 환자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트랜스 카테터 S2H 리페어 티어라고 하고 최근에는 마이트랄 밸브에서 하는 것은 M티어, 스쿼시 밸브에서 하는 것은 T티어로 구분해서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너무 잘 아시는 코앞트 트라이얼과 마이트랄 FBR 트라이얼 결과 이후에 코앞트 트라이얼에서는 이제 디바이스 그룹, M티어 한 그룹이 더 좋은 예를 보여주었고 마이트랄 FBR에서는 양분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NJM에서는 코앞트 트라이얼 환자의 결과를 5년 동안 더 예술을 팔로우를 하였고 5년째에도 M티어를 하는 것이 환자의 핫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과 올코드데스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주어서 M티어를 하는 것은 하프레프 환자의 세컨더리 MR 환자에서도 좋은 예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환자에게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코앞트 트라이얼 이후에 많은 연구 분석들이 되어 왔고 이제 세컨더리 시비어 MR 있는 환자에서 우선 하트 어세스먼트가 필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DMT를 충분히 잘 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세스먼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코앞트 라이트 환자에게 M티어를 하자라는 거라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M티어 하기 이전에 옵티마이즈 하트벨 트리트먼트는 충분히 한 다음에 M티어 할 것인지 여부를 봐야 되고 핫벨러 론스테이트 하다 보면 결국은 RB 디스펑션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RB 디스펑션이 심한 경우에는 M티어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충분한 GDMT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RB 디스펑션이 아주 심해지기 전에 M티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DMT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261명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 환자였는데 한 달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를 2번 시행한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한 그룹은 맥시멀린 토너러블 GDMT는 다 하고 있었고 나머지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분을 비교해 보았더니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충분한 GDMT를 다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1단계 이상의 세컨더리 MR 그레이드가 40%의 환자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많은 환자가 CV어에서 모더레이트로 MR의 CV어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어서 충분한 GDMT를 하는 것이 환자의 MR CV어를 줄여주기 때문에 GDMT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MR을 평가를 하면 MR CV어는 더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어서 M티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M티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GDMT를 해야 되느냐를 분석해 보았을 때 RNA를 쓰는 것이 가장 좋았고 이 외에는 단독 제제보다는 라스 이니비터나 베타 블로커, MRA와 같은 약들을 컴비네이션을 한 GDMT를 충분히 하는 것이 MR 시비리티를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RB 디스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프레프 환자에서 시비어 RB 디스펑션이 동반되는 것은 시비어 세컨더리 MR로 인한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더 나쁜 예후를 시사해서 결국은 시비어 세컨더리 MR이 있는 환자에서의 나쁜 예후는 M티어를 통해서
12월 알비 디스펀션 동반되는 경우에는 MTR 돈에서 12월 세컨더리 MR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12월 알비 디스펀션으로 인한 환자의 나쁜 이유는 다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알비 디스펀션 동반되는 환자에게 MTR 하는 것은 아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비 디스펀션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 사실 전통적으로 프렉션 에리어 체인지나 캡시, 에스프란드 같은 지표들을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스펙트럼 트랙팅 애플을 통해서 RB 프리월 론지튜드널 스트레인을 계산하고 이 값이 전통적인 지표보다도 더 좋은 예술을 프론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RB 프리월 론지튜드 스트레인은 더 좋은 경우가 더 좋은 예술을 시사하는 것을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RV와 펄미아트 커플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RV 프리 론지튜드널 스트레인은 결론적으로는 RV의 컨트랙티리티를 시사하는 지표이고 저희 심장 초음파 순위 계산하는 RVSP는 아테리아 엘라스탄스, 즉 RV의 에피소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RV 프리 론지튜드널 스트레인이 낮고, 즉 RV의 수준이 떨어져 있고 RVSP가 올라가 있으면, 즉 RV의 에피소드가 올라가 있으면 이 레시오가 더 떨어지게 되고 이 레시오가 0.5 이하인 경우에는 RV와 PA가 언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앞 트라이얼에 포함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한 371만의 환자가 스펙트 초팅 애플을 시행하여서 RV, PA 커플링 여부를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약 70%의 환자가 RV, PA에서 언커플링 되어 있었고, 보시면 메디컬 테라피를 한 그룹이든 MTR을 한 그룹이든 모두 RV, PA에 언커플링 되어 있는 환자 예수가 더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예후가 좋았던 그룹은 MTR을 했으면서 RV, PA에서 커플링 인택트한 그룹이었고, 메디컬 테라피를 했으면서 RV, PA에서 언커플링 되어 있는 환자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RVPA가 허플링 인텍트 하면서 MTR을 하지 않은 메디컬 테라피 형 그룹과 RVPA에서 언커플링 되어 있으면서 MTR 형 그룹의 예후는 거의 비슷하여서 대부분 이제 RV 디스펑션이 심한 환자에 있어서 MTR 하는 것은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ESCC 합별 가이드라인에서는 GDMT는 충분히 시행하고 나서도 환자 증상이 남아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크리테리어, 리젝션은 20에서 50, LV, ND, 시톤 디멘드는 70 이하, 팔마라톨 시톤 프레셔가 70 이하, RV 디스펑션이 없는 환자 중에서 헤모다이나믹컬 스테이블 환자에게 MT를 해볼 수 있겠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2022년도에 ACC 가이드라인에서도 우선은 합별 스페셜리티에서 GDMT를 잘 했는지는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래도 환자가 12회 MR이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코앞트 라이트 페이션트에게 MTR을 시행해보면 좋겠다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GDMT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합별 환자가 GDMT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RNA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445명의 어드밴스 합별 환자를 응롤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18%의 환자가 약에 인톨러블 해서 응롤을 페일 되었습니다. 응롤 페일한 경우를 보면 많은 환자 혈압이 낮아서 응롤을 할 수가 없었고 레난 디스펑션이었거나 하이퍼칼레미아 때문에 RNA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환자가 약 한 5분의 1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제 인톨러를 하게 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모더레트 이상의 MR이어서 시비어 MR은 동반한 하플레프 환자는 GDMT를 충분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3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컨더리 MR에 대해서 MT였던 환자 케이스인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이분 27세 남자 환자였고 오형이었습니다. GCMP를 진단받은 지는 한참 되었고 2019년 이제 초까지는 타병원에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 의뢰를 팔로우하고 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2019년 8월달에 입원하고 퇴원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으로 전원을 왔고 이분은 이제 2019년 11월, 2020년 4월달에도 신부전으로 세 차례나 입원을 하였고 이때에는 이제 퇴원하고 한 달 만에 다시 또 숨이 차서 언플랜드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시행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 전원 온 다음에 ICU를 넣었고
그다음에 AF 때문에 합병화가 한 번 더 심해져서 이때는 RFC에도 시행했던 환자였습니다. 원래 외래에서 제일 초반에 저희 병원이 아닌 병원 다니고 있을 때는 혈압이 85에 70, 83에 59여서 합병 약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시중에서 그나마 MRA만 쓰고 있었고 이바플라딘을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선 타병원에서도 32.9% 매우 낮은 상태였고요. 저희 병원에서 한 6개월 정도 팔로업을 하면서 어찌어찌 베타블로커, ARB, MRA까지는 쓰고 있었으나 모두 굉장히 낮은 용량으로 저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아투타치 펠러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매니지를 하고 이제 헌지스턴을 모두 해결한 다음에 6분 보행투를 시행하였고 당시에 한 30m 매우 낮은 상태였고 환자는 증상가 매우 심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별 매니지를 충분히 다 한 다음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에서 이하로는 0.4가 되진 않았고 인전센터 볼륨이 44였고 플렉스는 62.1% 모더레이트 시비어 MR은 동반되어 있었으며 LV 엔드 시스톤 디멘전은 70이 넘지 않았고 RVSP는 95였으나 펠마널 라터리 시스톤 프레셔는 의심 조작률이 3이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RV 디스펀션이 마인드 정도여서 MTR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당시에 해서 이번에 MTR을 시행하였습니다. MTR 한 다음 날에 이번 욕심내지 않고 클립은 하나만 당시에 시행하였었고요. 하나만 하고 잘 클리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MR은 조금 남아 있었으나 이제 14개월 후의 외래에서도 24개월 후의 외래에서도 MR 블레이드는 마르트 모듈레트 남아 있었으나 환자는 증상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MR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MR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제서는 변화가 없었고 RVSP는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 외래에서 RVSP는 33까지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입원했을 때 MTR 하기 전에는 CPS는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였는데요. 8개월째 CPS를 시행하였고 PVO2는 19까지 올라가서 현재는 원래는 이분은 이제 MTR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많이 심하면 오현이어서 심장심 발 안 될 것 같아서 받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받은 고려하지 않고 매력이 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필요 BNP의 추이를 보시면 2010년 11월달에 한 번 입원하고 그때 입원해서 ICD 넣고 RF 어빌레이션하고 5월달 또 입원을 해서 MTR하고 그 이후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입원하지 않고 BNP는 점점 좋아져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 좋아져서 현재 외래에서는 RN이, 베타블로커, MRA, 포스터까지 4대를 모두 다 쓰면서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MTR을 함으로 인해서 우선은 MR 프레셔가 줄어들면서 LA 프레셔가 줄어들고 PA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또 한 가지 효과는 MR 유전선트 볼륨이 줄어드니 LV2는 더 스트롭 볼륨이 올라가고 화장 앞에서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고 해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GDMT는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TR 한다고 해서 GDMT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810만의 MTR을 한 환자의 GDMT를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했더니 MTR 하고 난 다음에 GDMT는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38%의 환자가 MTR 이후에 GDMT를 업타이트레이션을 하였습니다. GDMT 업타이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리지트로는 MR 리덕션이 통자수를 의미하고 MTR 하고 난 이후에도 GDMT 업타이트레이션 하는 것이 현재 이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랜도즈 GDMT의 인톨러블 환자에게 있어서 아마도 MTR 하는 것은 GDMT 업타이트레이션은 더 잘하게 해주고 따라서 환자의 증상도 좋아지고 환자의 아웃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약간 더 웬만한 돈바는 하프 레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바는 맥시멈 톨러블 GDMT가 되겠습니다. GDMT는 충분히 다 하고 난 다음에 MR 평가를 해야 되고 이제 MR을 평가하고 나서 여전히 CV하고 증상이 남아있다면 현재 RV 디스펑션이 더 심해지기 전에 이제 RV 디스펑션이 아주 심하면 MTA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심해지기 전에 해야 되고 이제 이 RV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탭시나 플스나 엘렉트인지 에스플린 같은 원래 사용한 지표도 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스펙트럼 트랙싱 애플을 이용한 여러 지표들도 수업때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MT와 이후에도 GDM 잡타이틀에서는 환자 예후에 준하됐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메시지를 마지막에 준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 디렉티브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다. 그런 연구가 있었네요. 자, 이 두 번째 강의자는요. 이미지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미지 스페셜리스트가 생각하는 TER의 적절한 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우백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티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이 환자 티어하면 좋아지겠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아나토믹에 관련돼서 티어에 고려할 점 하면 되게 이걸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밸브 여리가 4가 넘어가야 클립하고 나서 MS가 안 생길 테니까 이게 프로퍼냐 아니냐 이런 거를 평가를 해야 되고, 포스티리어 리플렛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클립이 물릴 테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컨더리 MR의 경우에 텐팅 하이트나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고, 프라이머리 MR은 플레일 위드스, 플레일 갭 같은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줘야 이 사람이 클립을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마이트랄 밸브의 아나토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는 이 마이트라 FR하고 코앞트의 결과가 갈린 이유가 이제 이 인롤을 된 대상 환자들이 좀 달랐다. 그래서 EROA가 이쪽이 더 컸지만 LV의 볼륨은 코앞트가 작았고 뭐 이런 또 앞서 이제 김진진 교수님 강의해 주신 GDMT를 충분히 했었냐 안 했었느냐 이런 거에서 아마 갈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시술 전에 어떤 평가해야 될 항목들 중에 이 시술이 정말 효과 있는 사람들을 셀렉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차이를 볼 거냐 하면서 처음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이 스터디 발표된 다음에 나왔던 게 프로포셔네이트하고 디스프로포셔네이트 MR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MR의 정도하고 LV가 커져 있는 정도를 봐서 이렇게 많이 커져 있진 않은데 MR이 심한 사람들이 LV의 손상이 그렇게 덜하니까 이 심한 MR을 줄여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차이가 이제 아마 이 두 스터디의 운명을 가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유럽에서 2008년부터 뭐 19년까지 이 클립한 사람들을 한 850명 정도를 전부 이제 해보니까 여기가 코앞트고 여기가 마이트라 FR인데 유로 SMR 데이터의 환자들은 여기 정도에 포함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MR 도미넌트, MR LV 코도미넌트, LV 도미넌트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니까 이런 식으로 쭉 분산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분산한 기준은 뭐 당연히 에코를 했습니다. 그래서 LV 볼륨이 작지만 EROA가 크면 당연히 MR 도미넌트가 되는 거고요. 비슷비슷하게 되면 요게 이제 레이쇼를 구해도 MR, LV 코도미넌트가 되는 거고, LV가 커져 있지만 MR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LV 도미넌트로 나뉘겠죠. 이렇게 나뉘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비교를 해봤더니 시술 후에 MR에 줄어주는 정도는 뭐 세군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그레이드 1 이하로 줄이는 비율이 상당히 되고, MR 자체를 줄이는 거는 요 세 군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결과로 봤을 때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LV 도미넌트 환자들이 훨씬 더 아웃컴이 좋지가 않아서 모탈리티가 높게 나왔고, 이제 MR 도미넌트랑 MR, LV 코도미넌트 환자들이 약간 비슷한 정도의 모탈리티를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MR이 심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이트랄 밸브를 보고 클립이 가능하니까 클립을 하자. 그리고 덥석 물면 안 된다. LV 크기도 같이 좀 봐야 되겠다. 그게 LV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정도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자가 뭐가 있느냐 해서 뭐 보면 되게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나이가 많으면 안 좋고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이 안 좋고 너무 마른 사람들이 또 안 좋고 EGFR 떨어진 사람들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쁘고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시술 후에 MR이 많이 남고 이런 분들이 이제 결과가 안 좋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데이터로 보여드리지만 많은 스터디들에서 알고 있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클립을 하는 것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서 김진신 교수님 보여준 슬라이드에도 비슷하게 있지만 뭐 이젝션 프랙션이 너무 나쁘거나 체인버가 너무 커져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RV 펑션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탭C 여기 이제 스트레인으로 보여주셨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주로 RV 컨트랙틸리티를 탭C라는 지표로 얘기했기 때문에 대개 15mm 이상 나오면 정상적으로 펑션이 있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시비어한 TR이 있지 않거나 70mm 머큐리가 넘지 않는 정도여야 되겠다. 그리고 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하트 페일러가 있거나 주사약이 필요하거나 메케니컬 서포트가 필요하면 헤모다이나믹하리 언스테이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넌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클립으로 집어놓고 나서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교를 이렇게 나눠서 이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가 좋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심토마틱 시비어 세컨더리 MR이 있어서 하트팀 디스커션을 해서 GDMT 충분히 했는데도 증상이 남았는데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면 TER 하는 게 맞겠다. 근데 넌 코앞트 라이크 프로파일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옵션이 엘바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서지컬 MVR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요게 이제 너무 수술 위험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티어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팔리에티브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올해 4월 달에 세컨더리 MR 가지고 하트 페일리어를 스테이징 하자라는 이제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눴고요. 그래서 스테이지 1은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으면서 LV가 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스테이지 2는 LA가 인볼브가 되면서 LA 커지면서 APB나 플러터가 생긴 사람. 스테이지 3는 RV 펑션 얘기를 하고요. TR이 심하게 있으면서 시스톨릭 풀모너리 아테리 프레셔가 높은 사람은 RV 손상이 왔다고 보는 거고 이제 완전히 바이벤트리큘러 페일리어는 이제 RV, PA 커플링이 안 되는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떨어져서 RV 컨트랙션이랑 펑션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은 스테이지 4라고 스테이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스테이징을 해서 나눠가지고 아웃컴을 봤더니 역시 1이어에서는 스테이지 4가 월등히 나쁘고 스테이지 3가 1, 2보다는 조금 나쁜 걸로 나오지만 2이어로 가게 되면 이제 이 네 군이 쫙 분산이 돼서 1, 2, 3, 4가 구분이 확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티어를 해놓고 나서의 아웃컴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설명을 앞서서 하셨으니까 빨리 넘어가면 이게 처음에는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환자들이 RV 펑션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파라미터로 알고 있고요. 그걸 이제 밸뉼라 하트 디지지에서도 도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TER, 트리커스피드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인 이 RVPA 커플링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탭C 가지고는 차이가 보이질 않지만 이제 이 디커플링이 된 사람들이 아웃컴이 훨씬 나쁘다 해서 이 파라미터를 가지고 RV 펑션을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이제 조금 남아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4세 남자였고 저희 병원에는 이제 마일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으로 전원이 되신 분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WBC 났고 플레이틀릿 14,000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헤마톨로지에서 매니지를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체스트가 이렇게 되면서 응급실에 왔는데 트로포닌 올라가고 BMP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저희한테 컨설트가 나고요.
EKG에서는 RBBB에 레프트 안트리어 파시큘러 블럭이 있으면서 APB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다음 단계는 당연히 에코를 하고 엔지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코를 해봤더니 이젝션 프랙션 33% 많이 떨어져 있고 모더리트 MR, TR, 세컨더리 그러니까 당연히 엔지오 하게 되고 LAD에 리전이 있으니까 PCI 했고요. RCA도 이제 이쪽에 리전이 있으니까 PCI를 했고요. 여기도 리전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안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5일 있다가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셨는데 2달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이 차서 응급실로 오셨고 이때는 이젝션 프랙션이 뭐 한 조금이긴 하지만 더 떨어졌고요. 체인버 커져 있고 LA는 당연히 커져 있고 ERO는 뭐 4.0은 안 되지만 0.4는 안 되지만 0.34제곱센티미터 커져 있고 TR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비어 MR이 세컨더리로 생겼고 모더리 TR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트 페일리어 매니지먼트를 더 잘해보자. 그래서 도부타민 달아놓고 약제를 이제 뭐 PCI 한지 뭐 석 달도 안 됐으니까 끊을 수는 없어서 계속 주고 반티 주고 반티 주고 이제 SGLT2 이니비터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고 하는데 4주 걸렸습니다. 4주 걸려서 간신히 맞추고 IV 끊게 돼서 이제 퇴원을 시켰죠. 퇴원을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또 왔습니다. 또 왔는데 이제 이거는 보니까 헤마톨로지 웰에서 트랜스퓨전을 계속 이제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고 트로포닌은 떨어졌는데 BMP는 좀 올라갔고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P웨이브 같은 게 조금 보이기도 하고 약간 레귤러하여 보여서 사이너스 리듬으로 돌아왔나? 아미오다론 먹어서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스큘라 마킹 증가가 돼 있는 건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세 번째 입원인데 세 번째 입원해서 보면 이젝션 프랙션은 변화가 없지만 디멘전이랑 볼륨은 조금 줄어 보입니다. EROA도 조금 줄어 보이고 RV 프레셔도 뭐 50 넘었었는데 조금 줄어 보이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4는 넘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RV 프레셔가 저 43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보시면 민이 한 42 정도 나오고 시스톨릭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웨지 프레셔가 많이 올라가 있고 PVR은 3우드 유니트여서 보더라인 뭐 3까지부터 이제 저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디아크 아웃풋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카디아크 아웃풋이 낮을 텐데 LA 프레셔가 그래서 올라갔을 거고 민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리고 파라벨룰러 풀모너리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는 보더라인 정도로 평가가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레프트 하트 디지즈로 인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일 것이다. 여기까지 평가는 됐습니다. 예,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도부타민은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 사람을 2주째 이렇게 해서 눕혀놓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인 것 같죠.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하고 IV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엘바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서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MDS 환자고 계속해서 플레이틀릿 트랜스퓨전 PRC 트랜스퓨전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그러면 못하니까 팔리에이티브로 도부타민 쓰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뭘 봐야 알 수 있느냐. 여기까지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가 클립이 가능한지를 이제 그때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TE를 했습니다. TE를 했더니 이 가운데 이제 갭이 있으면서 플로우가 이 포스리어 쪽으로 빠지는 게 보이고요. 봤더니 아주 미세하지만 말코압테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플로우가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이제 피자 메소드로 하게 되면 ERA가 조금 적게 계산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갭이 아주 크지 않고 뎁스랑 뭐 이런 평가가 다 했을 때 그래 클립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클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는 자리에 타겟팅을 해서 이제 클립을 물었고요.
물어놓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고 좋은 것 같아서 디플로이를 딱 했는데 이쪽에서 셉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더 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조금 남긴 했지만 하나로 만족하자 그러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와서 에코를 했는데 뭐 이젝션 변화 크게 없죠.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더 4.01이었던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한 RVSP는 크게 변화 없었고요. 그런데 5일 뒤에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카디악보도 확 줄어들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 했지만 스테이지로 봐서는 스테이지 2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클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하플 F에서 세컨더리 MR의 GDMT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서 증상이 남았을 때 아주 잘 셀렉션이 된 환자의 티어를 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게 경험이 느껴지고 스테이징을 하게 되면 왼쪽에 손상이 있는 원투 환자들이 단계에서 티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하려면 에코, 라이트 하트겟 모든 파라미터를 다 같이 놓고 한번 봐야 될 거고 그런 사람들에서 클립이 가능한지 마이트랄 아나토미를 평가를 해서 클립이 가능한 사람은 클립을 하면 좋겠다. 결국은 아나토미컬 퍼스펙티브에서 처음엔 마이트랄 밸브 아나토미만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LV나 RV나 LA, RA 모든 카디악 스트럭처에 대한 아나토미컬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헤모다이나믹 퍼스펙티브 라이트 하트의 풀모너리 아테리얼 프레셔나 바스큘라 레지스턴스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컴프레hen시브한 아날리시스가 성공적인 티어의 결과를 얻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두 분의 하트페일리어 전문가 또 우리 이미징 스페셜리스트의 강의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은 조금 달리 이제 인터벤셔니스트와 이제 서전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자는 김중선 교수님입니다. 김중선 교수님은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강의해 주실 내용은 Concerns that really makes me hesitate to do TEER, View from Interventional Cardiologist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목이 어려워서 저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앞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제 펑셔널 MR, 특히 이제 벤트리클 펑셔널 MR이 충분한 어떤 이 치료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에 비해서 우수하다라는 점을 증명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현재 이제 이런 서저리라고 비교하면은 이런 단순하게 밸브만 아이솔레이트 밸브 서저리만 하는 경우는 실제로 리얼월드가 프랙티스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데이터가 이제 확실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코앞 트라이얼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이제 티어를 좀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쪽에 어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굉장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고요. 그런 옵션들을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티어도 보면은 저희 인터벤셔니스트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린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적절한 인디케이션을 가진다면은 사실 테크니컬한 이슈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에 CSI 프랑크푸르트에서 전 세계 제일 큰 학회가 있었는데 스트럭처럴 아트에 거기 보면은 이 마이트랄 밸브 세션의 티어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차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쪽이 거의 4분의 3이고요. 티어는 타비처럼 아마 루틴 프랙티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되었던 3년, 5년 코앱 트라이얼을 통해서 결국 이제 마이트랄 클립 프로시저가 굉장히 어떤 컨시스턴트한 서바이벌 베니핏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5년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결국 티어로 이제 전환된 경우에 있어서 그 전의 환자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고 어느 정도 유지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 있어서 5년까지도 이제 이러한 서바이벌 베네핏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클리니컬 아웃컴에 향상을 주는 어떤 트리트먼트 옵션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 보면은 근데 이제 유로 SML이라 해서 유럽에서 이제 큰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세컨더리 MR에 큰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뭐 펑셔널 MR에서 여러 가지 atrial 펑셔널 MR이나 넌 atrial 펑셔널 MR, ventricular 펑셔널 MR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는 돼 있지만 또 다른 데이터에서 보면은 미국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로 제일 아웃컴이 안 좋은 게 보면 ventricular 펑셔널 MR입니다. 그래서 이 ventricular 펑셔널 MR이 다른 MR에 비해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DMR에서는 굉장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아직은 이제 펑셔널 MR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좀 제한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컨선을 좀 생각해 보면 실제 리얼월드에서 인디케이션 어떻게 잡을 거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앞 트라이얼을 맞춰서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자는 이런 환자라는 거죠. 이제 실제 57세 환자인데 시비어 핫페일러가 있고 EF가 낮고 이런 환자들을 바로 이제 엘바드나 혹은 트랜스플란테이션 갈 거냐, 혹은 이제 어떤 이런 서저리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 있어서 이걸 티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TVT라고 해서 미국 밸브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발표 이제 실제 이제 디베이트가 있었던 케이스인데 57세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결국 이 환자는 티어를 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임프루브먼트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2년 있다 이제 엘바드를 했다,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우리 병원 케이스 66세인데요. EF가 16%고 ICD 넣고 맥시멀 GDMT도 하고 막 했는데 결국 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이런 리크런트 핫페일러가 와서 홍구루 교수님 환자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MR은 심하고 EF는 떨어져 있고. 그래서 티어를 하려고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사실 이게 캣방까지 다 들어가서 하려고 딱 봤더니 거의 코앞 퇴시가 안 되고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도저히 못 잡겠는데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갔는데 나와서 다시 이제 뭐 열심히 이 환자를 이제 볼륨을 뺐죠. 근데 이제 이 환자가 CKD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다이어레틱스가 지금 조절이 안 돼서 결국 CRRT를 걸고 나서 이게 3일째 됐는데 3일째 보니까 코압테이션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티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티어는 뭐 그렇게 코압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시술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클립은 XT 시스템으로 저희가 좀 롱 클립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MR을 이제 충분히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체스트도 확실히 좋아지고 MR은 확실히 좋아져서 뭐 MDPG도 1 정도로 이제 굉장히 트리비얼 MR로 시술이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컨서는 이제 옵티멀 리졸트를 얼마나 가져올 거 있을 거냐가 좀 고민인데 이거는 이제 디제너레이티브 MR의 어떤 케이스이긴 하지만 최근에 자마에 발표된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보면은 마일드 MR에다가 MDPG가 5 이하인 경우는 52%만 실제로 이룰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마일드 MR에 MDPG가 5에서 10, 모더레이트 MR에 5 이하인 경우가 뭐 11%, 18%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보면은 모더레이트 MR의 MDPG가 적절한 경우하고 마일드 MR의 MDPG가 좀 올라간 거는 모탈리티는 차이는 없고 핫페일리어 어드미션은 오히려 모더레이트 MR의 MDPG가 낮은 게 혹시 더 이제 이런 아웃컴이 더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게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72세 여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하프 레프 환자였고 보시는 것 같이 EF가 떨어져 있던 환자고요. EF가 24% 환자인데 문제는 굉장히 MR이 전반적으로 이제 다 세고 있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센트럴 MR인데 굉장히 많이 세고 있어서 이 환자를 MR을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게 사실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제 홍구로 교수님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MR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줍니다. 이렇게 클립을 했는데도 MR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미디얼 레터럴이 뭐 다 남아 있어서 어디를 줄여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미디얼을 잡고 싶었는데 미디얼이 잘 안 잡히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레터럴로 가서 저희가 MR을 하나 더 잡았고요. 그래서 MR을 좀 결국은 이제 하고 나서도 좀 MR이 남았고 다음으로 보면은 MR이 좀 미디얼 레터럴 좀 남아 있지만 MDPG는 괜찮았고요. 2 정도로 괜찮아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뭐 MR을 줄이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런 MDPG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디까지 치료 MR을 줄일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현재는 고민이고요. 물론 서저리를 하면은 뭐 MR을 다 줄이는 게 적절한 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티어 프로시저를 할 때 이게 다 줄이면 좋고 더 막 해서 더 적절한 포지션에 가서 막 잡아가지고 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타협을 해서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잠깐 앞서서 말씀드린 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하고 나서 좀 업타이트레이션 할 수 있었다. 이게 거의 한 38% 정도 가까이 이걸 하고 나서 했다고 이 유로 SMR 스터디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바 있고요. 이 그룹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페이퍼에 보면은 실제 그러면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실제 얼마나 하느냐 봤더니 한 20%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컨선은 그럼 언제 할 거냐? 앞서서도 정무객 교수님이 보여드린 것처럼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빨리 하면 좋긴 좋은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환자들 보면은 대부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인디케이션을 옵티멀 이제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MR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도 이슈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앱 스터디 그룹의 코앱 리스크 스코어를 이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시면 근데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제일 높은 게 결국 MR을 마이트럴 클립 트리트먼트를 한 거랑 그다음에 RVSP하고 여기 보면은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근데 LV의 N시스톨릭 다이메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스테이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테이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희가 빨리 치료를 했을 때 마이트럴 클립의 어떤 이점을 충분히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 보면은 뭐 7에서 15점 정도 되면은 거의 2년 핫펠리어하고 핫펠리어로 인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가 거의 83%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게 뭐 클립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서저리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환자들의 셀렉션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어떤 인터벤션을 가야 될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이제 상반된 결과뿐만 아니라 최근에 리쉐입 핫페일리어 2라는 스터디가 이제 독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펑셔널 MR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맞는 환자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한 환자의 셀렉션을 위해서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메디컬 테라피를 얼마큼 충분히 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서전이라든가 저희가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랑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환자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이트럴 클립이나 티어 프로시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환자한테 베네핏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벤셔니스트의 입장을 한번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서전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는 김도영 교수님이고 지금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목은 똑같고 여기에 대한 카디악 서전의 입장에서의 뷰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김도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제목을 받고 이게 어떤 강의를 해달라는지 좀 잘 몰랐는데 이 세션이 세컨더리 MR에 대한 부분이어서 저도 사실 이런 환자들 많이 접해보지도 않았었고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어서 나는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한 2주 전에 케이스가 있었고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었었고 안자이나로 카디알러지에 이제 엔지오 위에서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뒤에 하이퍼텐션이 있었고 CKD 스테이지 3로 크레아틴이 상승되어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카디오메갈리가 좀 있었고요. EKG에서는 이제 엔테로이드 쪽에 ST가 좀 올라 있는 소견 관찰되었었고요. LAD의 프록시말과 미디 쪽에 한 90% 이상 스테노시스 관찰되었고 서크 쪽에도 여러 군데 심한 병변들이 보였습니다. RCA는 토탈 소견이 관찰되었고요. 당연히 코라테라는 보였습니다. 시행한 이제 에코에서는 이제 LV 챔버가 좀 커져 있었고 이젝션이 한 41% 정도 나와 있었고요. 또 이제 MR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정도 관찰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T를 시행했고요. T에서는 모더레이트 MR을 주셨고요. PML의 테터링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한테 캐비지 의뢰가 되어 있었고 환자 이제 수술 전에 시행한 이제 CT에서 에올타 아치 칼시피케이션이 좀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어떻게 수술할까 굉장히 고민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캡을 할지, 그러니까 오피캡을 하려면 환자가 좀 나이가 젊고 아치 칼시피케이션 좀 심하고 CKD가 있어서 펌프 돌리기에는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펌프를 안 돌리고 하자니 환자가 좀 이제 카디오메갈리도 있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젊어가지고 좀 어렸다면 좀 그때 펌프 돌리고 하면 또 이제 CVA 리스크도 올라가고 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었고요. 또 뭐 저희가 오피캡을 많이 하지 않아서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에도 문제가 있었고. MR도 어떻게 될지 좀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MR도 이제 매니지먼트 하자고 하면은 뭐 리플레이스먼트를 할지 리페어를 할지 아니면 그만 놔둘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었고요. 리페어 방법도 또한 이렇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도 아니고 세컨더리 MR은 거의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 갖고 굉장히 고민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세컨더리 MR은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 아티리얼 타입과 벤트리큘러 타입 중에서 이스케믹과 DCMP 피지올로지로 있는 걸로 구분하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카펜티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타입 1과 타입 3B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거예요. 인시던스는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메커니즘은 일단 뭐 벤트리큘러 딜라테이션으로 인해서 애뉴라 딜라테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MR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파필러리 머슬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면서 테더링이 발생하면서 MR이 심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APV로 인해서 아티리얼 딜라테이션으로 인해서 또 이제 MR이 생기는 기전이 되겠고요. 다들 아시는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리얼 타입은 이렇게 아트리움이 커지면서 생기는 거고요. 수술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뭐 저희는 뭐 별 고민 없이 이제 쉽게 할 수 있고 특히 영서전에 있어서는 더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리페어는 또 상당히 저희들한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링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그 주변 구조물들을 좀 이렇게 좀 리페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리뷰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리페어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에비던스가 많이 부족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컬 테크닉들 보면은 이제 링만 되는 방법도 있고 주변에 이제 파피널리 머슬 리포지션이나 뭐 이렇게 슬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사실 링 빼고는 저한테는 다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MR 치료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면 90년대까지는 그냥 서지컬 커렉션보다는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업저베이션 하는 거를 더 이렇게 권고했던 것 같고요. 2000년 초반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MR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더사이드 리지드 애뉴로플라스티를 시행해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이 MR이 리커런스가 되는 레이트가 많아져서 점점 이제 MVR 리플레이스먼트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불분명했었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는 여러 스타디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스타디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 라임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모더레이트 펑셔널 이스케미아 MR이 있는 환자에서 KBG 한 그룹하고 KBG하고 이제 리페어를 같이 한 그룹을 비교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리페어를 했기 때문에 일단 펌프 타임이나 뭐 서지컬리 약간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결과를 봤을 때는 일단은 옥시전 컨디션이 약간 좀 리페어를 한 그룹에서 좀 더 좋았고, 그다음에 LV 리버스 리모델링도 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MVR 마이트랄 리페어하고 KBG를 같이 했을 때 일단 원이어에서 펑셔널 캐피시티가 좋아지는 결과를 내었었고요. 또 이제 이스케미아 하트 페일리어 트라이얼에서 KBG하고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를 했을 때 KBG 단독이나 메디컬 트리트먼트 단독을 했을 때보다 서바이벌이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낸 논문도 있었습니다. MR이 있는 환자에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만 했을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하고 KBG를 했을 때는 5년 서바이벌이 다른 어떤 치료군보다도 조금 더 생존율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KBG만 단독으로 했을 때하고 리페어를 같이 했을 때 서지컬 모탈리티는 약간 서지컬 아니라 30데이 모탈리티를 보면 KBG만 한 그룹에서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MR이 중증도 이상이 있는 환자에서 이렇게 리페어하지 않고 KBG만 했을 때는 페리오퍼레이티브 피리어드 동안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트라이얼이 있는데요. 리페어하고 리플레이스먼트를 비교 연구한 논문인데요. 두 그룹 간의 어떤 엘브리 벤트리큘라 리버스 리모델링에 대한 결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나와 있었고요. 초기 약간 그 모탈리티나 모비리티 레이트는 두 그룹 간에 약간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스먼트에서 약간 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이어 이제 서바이벌을 보면 두 그룹 간에 이제 데스는 약간 20%하고 23%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나와 있었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도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를 한 그룹에서 MR 리커런스가 최대 2년에서 58%까지 이렇게 많이 상승한 소견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 리페어만 한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더 리플레이스먼트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CMP 피지올로지에서 이제 MR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이 되게 쉽지 않고 모탈리티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 방법에 대한 어떤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는 리페어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큘라 볼륨이나 풀면을 발생할 레지스턴스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니아 클래스도 어느 정도 개선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레프트 벤트리큘라 스트로크 워크 인덱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포지트 아웃컴을 어떤 정도 예측해서 치료 방침을 좀 더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큘라 스트로크 워크 인덱스가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어떤 서지컬 리페어나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엘바드나 하드 트랜스플란테이션 쪽으로 가는 스트래티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리얼 타입의 경우에는 애니로플라스티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살펴보면 처음 아까 뭐 앞서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도 그렇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이솔레이트 마이트랄 밸브는 이때 클래스 2B로 돼 있어서 그렇게 뭐 레커멘데이션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트랄 밸브 서저리하고 KBG하고 같이 하는 경우에는 유럽 가이드라인은 클래스 1B,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마찬가지 클래스 1B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유럽 쪽에서는 리페어 쪽으로 약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 쪽 데이터들은 약간 리페어보다는 밸브 스페어링 리플레이스먼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전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세컨더리 MR 환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이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논문을 보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에 있어서는 약 68%에서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리퓨즈하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리스크들이 있는 환자에서는 서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케이스가 적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 있어서 치료하는 경우에 또 특히 이제 마이트랄 밸브 서저리 있어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높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케이스로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 환자는 일단 언스텝 환자 3베슬로 모드레이트 MR에 대해서 수술은 플라스티를 했고요. 캐비지도 같이 시행했었습니다. 수술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치 칼시피케이션이 좀 심해서 엑실라리 캐뉼레이션을 시행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이마를 떼고 이제 심장을 세우기 전에 이제 코로나리 베슬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장을 세우고 에레이토미를 해서 밸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코에서 보셨듯이 테스트를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포스테리어 리플렛 쪽이 약간 잘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새는 모습이 보였고, 이렇게 코다를 살펴보니까 이쪽에 P1, P2 쪽에서 쇼트닝된 코다들이 여러 개들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끊어줬고요. 코다들을 여러 개 좀 보이긴 했는데 짧게 쇼트닝된 코다들이 있어서 이제 뭐 많이 짧은 것들은 잘라줬는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잘라주기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좀 더 MR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면서 끊고 이렇게 했는데요. 했을 때 처음 테스트했을 때보다는 약간 MR이 좀 줄어들었고 P1 쪽에서 약간 좀 더 새는 게 보였는데요. 이 정도는 링을 좀 대고 나서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링은 되는 방법을 했고, 링을 대기 전에는 일단은 코다를 몇 개 끊어서 프라이머리 코다도 좀 끊어놔서 제가 일단 루프 테크닉을 이용해서 네오코다 포메이션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루프를 4개 정도 만들어서 저희가 코다 커팅한 부분 쪽에 리플렛에 걸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테스트 해봤는데 뭐 아까 그 코다 끊고 나서 큰 차이는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MR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링을 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링 애뉴로플라스티를 하는 과정이고요. 애닐러스 주변으로 이렇게 실을 걸어서 세미리지드 링을 넣었습니다. 28mm를 넣었고요. 마지막에 밸브 테스트를 하고 나서는 여기서 지금 헤드 카메라로는 이게 그 영상이 촬영이 안 되는데요. 많이 거의 새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일단 리페어는 마치고 이제 캐비지를 마치고 이제 수술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는 총 4군데 진행했고요. PDA하고 OM 두 개 됐고 LED 같이 연결해주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OM 문납하는 장면이고요. LED를 마지막으로 해서 플로미터에서 피 잘 가는 거 확인되었고요. 수술은 잘 종료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TE를 진행했고요. 이젝션은 많이 나지만 41에서 46% 정도로 좋아졌고, MR도 모드레이트에서 트리비얼로 많이 감소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실 세컨더리 MR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쉽지 않은 수술이고요. 만약에 캐비지가 필요한 환자에서는 마이트랄 밸브 프로시저가 일단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아까 환자는 리페어를 했지만 리플레이스먼트가 좀 더 저희한테 편하지 않을까. 특히 영서전에게서는 좀 더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거는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 결과들이 너무 좋아서 서전으로서 굉장히 좀 부담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이제 한 25분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 6분의 패널생께서 나와 계십니다. 소개드리면 삼성서울병원의 김은경 교수님, 부천세종병원의 손봉현 교수님, 아산병원의 유재석 교수님, 삼성서울병원의 한주영 교수님, 성모병원의 홍석봉 교수님, 서울성모병원의 황병희 교수님, 이미징 또 서전, 인터벤션 쌤들이 다양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아마 활발한 디스커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성균관의대 김은경입니다. 저는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이고 네 분 교수님의 너무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펠러 스페셜리스트인 김진진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GDMT를 이제 열심히 하는데 언제까지 과연 하고 이 사람은 그래도 티어를 보내야겠다 아니면은 좀 더 GDMT로 유지가 되겠다라고 좀 이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GDMT를 해가지고 시비어가 예를 들어 모더레이트로 줄었다면 그 환자를 그냥 계속 티어 없이 끌고 가시는지 왜냐하면 모더레이트로 줄었다 하더라도 이 환자가 이제 리절브가 별로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계속 이제 좀 나빠지고 또 좋아지고 이런 입원을 반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얼마나 줄면 나는 티어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가 늘 궁금한데 교수님의 고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개월 정도는 맥시벌 GDMT 해야 된다 하는 편이고요. 이제 처음에 환자가 진단받고 3개월 정도 충분히 이제 약을 쓰고 다시 한번 심장 초음파 했을 때 정말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모더레이트 정도거나 환자가 뭐 증상이 전혀 없다면 사실 모더레이트여도 증상이 전혀 없는데 보험도 안 되는 티어로 권유하진 사실 애매한 경우도 많고 또 환자가 증상을 평가해서 단순 심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외래 환자라면은 CPS 같은 걸 전말해서 일반적인 에비던스를 보고 암만 퍼포먼스가 좋아졌고 환자가 초음파에서 MR이 많이 줄었으면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금 관찰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하나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하스피탈레이제이션 풀바너리 에데마로 왔을 때 그때는 확실히 본일 타임인가요? 네? 두 번 지금 한 번 해서 네. 3개월에서 좋아져서 증상은 네. 뭐 니아 2, 1, 2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와서 이제 물 빼고 하여튼 입원을 했을 때 그때는 확실하게 저희가 더 늦지 말고 티어를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환자가 한 번 입원을 하고 메ningitis 시비를 한 다음 또 왔을 때 또 왔다는 거는 결국은 같은 애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결국은 왜 환자가 왔는지가 중요한데 저희 환자도 처음에는 이제 입원하고 태어났고 두 번째 왔을 때에는 APB 생겼거든요. APB RVR 때문에 3%이 빠진 걸로 보고 그때는 APB를 좋아지지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APB 먼저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APB 해결했는데 또 여전히 증상이 남아있어 저희 환자는 치였던 거였어요. 결국은 이제 두 번째 입원하는데 원인이 명확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으면 치료까지 생각 필요가 없는 거고 원인이 이제 APB 여전도 없지만서 또 이제 환자가 나빠진다면 그때는 치료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쉬운 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몇 개월 만에 보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환자들의 어떤 그 클리니컬 시나리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풀 메디케이션을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뭐 6개월 지나서 또 크레아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설사하면서 또 디하이드레이션 돼서 실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코앞 라이크 인디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보고 티어가 가능해서 베니핏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미리 주의 있게 보고 있다가 뭔가 이벤트가 생기거나 뭔가 나빠지는 사인이 보이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권해도 지금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한데 지금 그 뭐 단순히 뭐 얼마를 치료하고 뭐 해서 또 두 번째 이벤트 생겼다 이때 뭐 바로 티어를 한다 하자 그래도 환자들이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티어가 도움이 될 만한 환자를
주의 깊게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외래사에 그래서 에코 보고 이런 하트페일러 환자 있을 때 아예 티어가 가능한 사람은 아예 표시를 해놓습니다. 티어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씩 올 때 이제 자꾸 이제 한 번씩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팔로우하다 보면 그래도 놓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셔서 제가 잡아야 될 것 같아 잡았고요. 일단 저는 부천 세종병원 흉부외과 손봉현입니다. 흉부외과 학회보다 훨씬 재밌어서 지금 감명 깊게 보고 있고 서전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있고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그 ACC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세컨더리 MR에 대한 아이솔레이트 밸브 서저리에 대한 이리어로드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뭐 잘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서전으로서 봤을 때는 그 부분 좀 안타깝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우리가 극복해야겠다. 좀 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저희 병원에서 OP 컨퍼런스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물론 다른 병원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타이밍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서전 입장에서 봤을 땐 인터벤션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어떤 환자 시비리티 좀 더 증가하기 전에 좀 리퍼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서전 입장에서는 일단 리듬 체인지가 있었을 때면 그 이전에 좀 리퍼가 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병원은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인데 예전에 이제 오픈하트를 받으셨던 올드에이지 페이션트여서 저희가 M티어를 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계획은 클리핑을 뭐 한 군데 하고 나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고민을 하다가 에디셔널하고 하나를 더 하고 나서 환자가 더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에크모를 달고 나왔는데 결국 환자는 그 다음날 이제 익스파이어를 했던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가 김중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엣지 투 엣지 리페어라는 것 자체가 서지컬 테크닉 중에 하나 이제 알페리 테크닉을 응용해서 이제 인터벤션으로 한 것인데 실제 OP 필드에서 하는 알페리 테크닉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이제 뭐 셀라인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엣지 투 엣지 리페어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다시 풀고 다시 다른 부분에 고정한다든지 이런 리어드저스먼트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제 MTR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어플라이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두 번째를 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어떤 식으로 혹시 갖고 계시는지 망설이게 된다면 어떤 케이스에서 그걸 좀 망설이게 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아마 이거나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들이 사실은 결정을 더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인터벤셔니스트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테크니컬하게 잘 이걸 잡을 거냐, 안정적으로 잡을 거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국 이제 두 가지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저를 컨버전 되는 케이스들이 저희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험하는 케이스 중에 많은 경우가 조금은 이제 더 욕심을 낼 때 아마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적절한 시기에 어떤 시술을 이제 얼마만큼 해서 MR을 얼마만큼 줄일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MR이 그레이드 2 이하로 줄어드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MDPG가 보통 이제 5 이하로 조절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가 더 해서 이게 과연 이걸 잘 잡을 수 있느냐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MR을 줄여놓으면 앞서서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환자한테 베네핏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지 서저리처럼 이제 100% 저희가 MR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까 이미징을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MR을 얼마큼 줄이는지 저희가 지금 바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한 장점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줄이려고 여러 번을 하다 보면은 이 클립이 생각보다 굉장히 펌합니다. 한번 딱 잡으면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돼서 여러 번 이제 잡는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어떤 밸브 자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경험이 좀 더 앞으로 더 쌓여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프로시저를 이제 저희가 하다가
그 폴모의 베인을 플로우를 재면요. 폴모의 베인 플로우 리버설이라고 그래서 MR에 의해서 폴모의 베인으로 리버설 플로우가 걸리는 게 확실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잘 된 환자인 경우는. 그래서 폴모의 그 에코로 그런 걸 좀 인덱스로 삼기도 하고 또 거기에 프로시저를 하면서 LA 카테타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MR이 물론 크로닉한 변화가 더 중요하지만 그 LA 프레셔가 살짝 줄어드는 것도 그런 프로시저를 더 이상 뭐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인덱스로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네, 앞서 말씀들 잘 해주셔서 저희도 그 클립 2개 잘해보겠다고 했다가 나와서 한 5일 괜찮으셨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시비어 MS로 확 이렇게 가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리뷰를 하면서 제가 저거 했던 건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가 높은 거를 확인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중에 보니까 한 70이 조금 넘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MR만 보고 MR 줄이겠다고 계속 클립을 하나 더 하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뭐 시술 후에 민피지가 5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잘 될 것건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LA 프레셔가 더 올라가면서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을 조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저희 이제 이 티어 하시는 선생님들 루틴으로 라이트 하트캣을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뭐 홍콩 선생님들도 그렇고 루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제너러티브 MR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느낌을 갖지만 이 하프레프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들의 세컨더리 MR에 대해서는 라이트 하트캣을 꼭 해서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도 평가하고 풀모너리 아터리 프레셔도 에코랑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티어가 지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 것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서전 입장에서 저희 뭐 항상 하이 리스크 환자 수술하고 나서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환자들 확실히 티어를 하면은 훨씬 이스케믹 인설트도 없고 좋은데 비용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해볼 만한 거는 무조건 해보고 또 서지컬 백업이 언제든지 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티어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그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서지컬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만 아니면 해보고 애매하면 해보고 안 되면 수술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놀랐는데 가나다 순으로 앉았는데 제 뒤로 두 분이 패널에 더 계신 거에 하나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인터벤셔니스트가 저밖에 김종선 선생님 강의하고 패널 저밖에 없어가지고 티어 세션에서 또 인터벤셔니스트가 이렇게 적은 거에 놀랐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최소한 모더리트 아래까지는 마일드 혹은 그 이하로 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나 싶고요. 그 아까 김정은 선생님 뭐 재밌는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데이터들도 있었잖아요. 전엔 레지듀얼 MR이 그 마이트럴 밸브 그레디언트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이터도 있었고 저거는 또 그 디제너레티브 MR이기 때문에 세컨더리 MR하고는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뭐 제가 이미징 스페셜리스트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 사실 하나 넣어놓고 나서 혹은 두 개 넣어놓고 나서 레지듀얼 MR 프레셔 그레디언트 재기가 그렇게 막상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레지스트리 데이터들은 다 코어랩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굉장히 회색지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지듀얼 MR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엇갈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 데이터를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 뭐 프라이머리 MR 같으면 사실 심장 자체는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12월을 모더리트까지만 낮춰도 아마 잘 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입원 별로 안 하고 모더리 MR 우리 보통 잘 살아가니까. 근데 이 세컨더리 MR은 워낙 LV 펑션이 나빠고 커져 있고 뭐 이 사람들이 또 스트로크 볼륨 늘어나고 혈압도 올라가야 추후에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잘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레지듀얼 MR을 마일드 이하로 낮춰야 될 것 같고
서지컬 컨버전을 뭐 이걸 너무 막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뭐 하팀 디스커션도 잘하고 미리 이 환자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뭐 방을 비워놓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흉부외과 선생님들께 오늘 우리 이런 환자가 있다 이건 뭐 사전에 좀 충분히 좀 노티피케이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적극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저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레지듀얼 MR을 마일드 이하로 남기는 거를 저희가 인터벤션의 목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MS는 좀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뭐 류매틱 MS처럼 진행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막 6, 7 요 정도 돼도 더 진행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은경 교수님이 환자를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 레지듀얼 MS보다는 MR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 특히 세컨더리 MR이라면 더 아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처음 아무리 마일드로 줄이고자 하더라도 세컨더리 MR은 디제너티브 MR은 저희들이 뭐 거의 마일드든 트리비얼까지 쉽게 줄일 수 있는데 에이트리얼이나 벤트리클 펑션 MR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예 들어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디까지 줄일 건지를 한번 서로 컨센서스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무조건 마일드로 가겠다 하면 하다가 이 디자스터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한 70%까지만 손대겠다. 뭐 한 30%는 좀 남아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보겠다고 한 사람은 과감하게 거기서 끝내야지 더 진행하다가는 이제 뭐 서지컬 컨버전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처음부터 디스커션을 좀 많이 하고 몰플로지에 따라서 또 어느 만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서울성모병원의 홍석범입니다. 저는 사실 영서전이어서 경험은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사실 세컨더리 MR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 세컨더리 MR만으로 아이솔레이티드 리플레이스먼트나 리페어를 한 경험이 정말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센터 교수님들께서는 혹시 그러면 TER이 적절하지 않을 때 컨버전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서지컬 리페어를 계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요즘 이렇게 TER이 너무 성적이 좋은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TER이 좋지 않습니다. 절대 서저리에 비해서 좋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을 그나마 제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티어가 나오기 전에 저희 병원에 이 코압트 라이칸 이런 거 뭐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시비어 MR에 이런 거 장명철 선생님 수술했습니다. 그 당시에 플렉서블 링이 아니고 리지드 링을 넣어서 굉장히 인트랙터블한 증상이 있는 환자들한테 리페어를 실제로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한 10몇 케이스 했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적이. 저는 그래서 야 이거 리페어도 수술하면 되는구나. 펑셔널 MR도 수술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인디케이션을 진짜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MR이 진짜 그레이드 4에 엄청 심한 사람들 거기에 이젝션 프랙션이 한 3, 40%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진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거 봤고 저는 에이트리얼 펑션 MR은 웬만하면 수술시킵니다. 저는 웬만하면 티어 안 하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면서 메이저까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티어합니까? 돈도 싼데.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 MR이 수술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좀 하이 리스크고 뭐 이런 연세 좀 많으신 분들 충분히 유재석 쌤이 이렇게 아주 관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술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좀 티어 좀 돈 있는 사람도 하시라고 이렇게 돼야지 저는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프라이머리 MR이 성적이 좋습니다. 이거 하면 제일 쉽고 저희들 뭐 이건 저희들이 요즘 해도 1시간 반 뭐 이 정도 하면 당장 갈 수 있는데 비용이 비싸죠. 대신에 가슴 안 열고 하겠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벤트리큘러 펑션 MR, 아이트리얼 펑션 MR 이걸 억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수술도 하기 싫어하는 걸 우리 시술로 한다고 이게 성적이 완벽하게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이 지금 뭐 저희 뭐 숫자가 보면 프라이머리 MR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이 보면 프라이머리보다는 훨씬 더 세컨더리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고생도 많이 하고 뭐 하는 중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플로우나 혹시 또 패널 쌤들 중에 자유롭게 한 9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우백 교수가 또 김진진 교수가 이제 강의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RV 디스펑션에 있는 그 유로 SMR의 그 스테이지 4에 해당하는 그런 RV 디스펑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좋지 않다. 근데 다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건데 그 RV 디스펑션을 재는 인덱스가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뭐 RV-PA 커플링이라는 그거를 이제 해주시거나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RV를 탑C로 하고 PASP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에코로 재보시면 알지만 탑C 15도 될 수 있고 16도 될 수 있고 그 소노그래퍼가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에 따라서 예? 그리고 IVC 다이아메타를 15로 할 건지 20으로 할 뭐 다이아메타에 따라서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TRVMAX가 아니라 PASP로 하거든요. 그래서 10을 더하냐 20을 더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막 확 틀려져요. 과연 그걸 가지고 우리가 RV 페일러를 정하는 게 맞느냐, 그렇게 멋진 그림을 저렇게 그 잭이나 그런 멋진 저널에 내는 게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내신 걸까? 저는 정말 그거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우백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라이트 하켓에서 라이트 하프 페일러의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RA 프레셔거든요. 우리 뭐 30년 전부터 말하는 CVP, RA 프레셔가 올라간 사람들 예후가 안 좋다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파이널하게 프레셔가 걸리는 데가 RA니까 RA 프레셔를 좀 재야 될 것 같고, 또 그거에 의해서 리버 페일러가 와서 리버 디스펑션에 아사이트가 있는다든지 플레이트렛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인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RV 페일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그런 사인들이 있고 RA 프레셔가 많이 올라간 사람들은 좀 수술 결과가 안 좋을 테니까 그 티어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인덱스들을 한국에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정우백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교수님 말씀 뭐 100%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6월 달에 인터벤션 학회에 가보니까 재밌는 세션이, 라이트 하트켓에 대한 세션이 하나 따로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잊혀진 프로시저인데 다시, 그러니까 인터벤션 선생님들도 요새 라이트 하트켓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또 그 베인 펑처하는 것조차도 인베이시브하다고 프레셔 재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하셔서 검사를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제가 보여드린 탭C 데이터는 이제 이전에 2008년부터 19년까지 있던 에코 데이터를 뒤져가지고 파라메터를 만들려니까 탭C 나누기 RVSP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김진진 교수가 보여준 라이트 벤트리클 스트레인은 그래도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에코 하시는 분이 에코방에서 라이트 벤트리클 스트레인 걸어가지고 컨트랙틸리티랑 RVSP 계산한 걸로 파라메터를 만들어 보자. 아마 프로스펙티브하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았을 건데, 근데 그거를 이미징하는 사람이 에코 가지고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라이트 하트켓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뭐 에코하는 사람이 라이트 하트켓을 직접 하는 사람, 뭐 우리 정혁 교수님처럼 그렇게 직접 메저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마도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RV 디스펑션을 평가할 수 있는 파라메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세컨더리 MR에 저희들이 프로시저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정우백 선생님 잘 보여주셨는데 코앞-like 인디케이션에 어떻게 하든지 스테이지가 3, 4 가기 전에 스테이지 2 미만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성모병원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환자가 있습니까 진짜? 뭐 세컨더리 MR에 핫 페일리어가 있는데 도부타민 안 쓰고 있고 헤모다이나믹 인스테빌리티가 없고 RV 프레셔 안 넣고 이런 환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해보다 안 되면 하는 프로시저가 자꾸 티어가 되다 보니까 이 세컨더리 MR에서 결과가 훨씬 더 안 좋아지고, 에이트리얼 펑션 MR 뭐 좋다 그러지만 그거는 프로시저 하는 분들 힘듭니다. 굉장히 사실은
뭐 80세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60대만 돼도 수술해서 하는 게 훨씬 나중에 AP 해결하지 못하면 애뉴러스 커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데 제가 보기에 그러면 딱 그 틈새 시장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ventricular function MR ejection fraction 20%에서 30%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 미만은 해주고 난 뒤에 별 재미 못 보고요. 그 다음에 RV 프레셔나 이런 것들도 RV 펑션도 이거 좀 더 스트릭트하게 정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딱 하나 그게 아까 우리 김진쌤 보여준 케이스 같은 건데 이 하트 페일러가 있으면서 ventricular function MR이 좀 있는데 APB 생기면서 확 나빠진 사람 EF는 한 40% 이상쯤 되는데 APB 많고 두 가지 컴포넌트 같이 있습니다. ventricular function하고 atrial function MR 이런 사람이 나이가 좀 많다. 이런 사람을 해주면 100에 100 다 좋아집니다. TR 다 줄고 다 좋아지는데 이젝션 프랙션이 30% 미만에 완전히 나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서 잘 줄여도 결국에는 시름 앓다가 돈 그만큼 투자한 값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에이트리얼 펑션 MR은 또 남아가지고 계속 MR이 또 남아가지고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까 정우백 쌤 말씀해 주신 같이 이 인디케이션을 저희들이 조금 스트릭트하게 잡아서 좀 빨리 해주면 이게 라이트 사이드까지 가기 전에 해줄 수만 있다면 그 환자가 억셉터블 하다면 보험이 되고 해서 된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터벤셔니스트도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굉장히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날이 그때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타비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분 정도 하면 되세요. 네.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자 여러분,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